안녕하세요.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배웠던 칸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의무론의 대표 사상가 누구라고 방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칸트죠. 이 칸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어떤 법칙, 드드 법칙 아닙니다.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고 봤을까요? 그렇죠. 도덕 법칙이겠죠? 도덕 법칙은 어떻게, 무엇에 의해 세워진 거야? 바로 실천이성이겠죠. 실천이성에 의해 세워지고, 이 실천의성이란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이었어요. 자, 4번.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인 뭐를 극복하고 실천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랐을까? 자신의 본능적인 내가 뭐 이익을 추구하고 싶다든지 내가 행복하고 싶다든지 내가 배부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 그쵸?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르는 뭐 할 수 있는 존재야? 자율적인 존재이다. 본능적 욕구에 지배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세운 명령에 스스로 따르는 거잖아.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라고 본다. 그럼 우리 조금 더 심화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본능적인 욕구를 칸트의 용어로 뭐라 그랬어? 자연적 경향성이 될 수 있다 그랬어. 본능적인 욕구는 칸트의 용어로 자연적 경향성인데 우리가 이 자연적 경향성의 의미를 본능적인 욕구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확장해보자, 지식을. 이 자연적 경향성의 의미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경향성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 우리 상인으로 예시 한번 들었었죠. 상인이 막 이익을 위해서 막 공정하게 물건을 팔았던 그런 욕구도 자연적 경향성에 포함이 되지만 두려움, 혹은 동정심,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정들도 자연적 경향성에 포함이 된다. 즉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건 욕구도 나타내지만 감정도 나타낸다. 그럼 여기서 질문. 칸트가 바라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도덕적일까, 도덕적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따로 필기를 해놓길 바랄게요. 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 자, 의무는 이거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게 의무라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가 의무라면 의무를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왔으니까 의무를 지키긴 했어. 근데 이거 의무니까 해야 해 라는 마음에서 요 행위를 한 거야? 아니면은 안타깝고 불쌍해서 요 의무를 행한 거야? 그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이거는 감정이죠. 이런 동정심, 감정 때문에 의무를 행했네? 그럼 이 행위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야? 아니면 그냥 의무에 맞는, 의무와 일치하는, 혹은 의무와 맞는 행위야? 지금 이 선생님이 물어본 질문은 의무와 일치하는 혹은 의무와 맞는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채팅창에 쳐야 돼요, 여러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이거는 의무와 일치하는 혹은 의무와 맞는 행위이기 때문에 칸트가 봤을 때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도 칸트가 봤을 때는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의무니까 한 행위가 아니잖아. 그냥 불쌍해서 의무를 지킨 것일 뿐이지. 됐어요?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자. 옳은 행위를 오롯이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려고 따르려는 마음가짐, 의지. 뭘까? 선의지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 중 어떤 게 도덕적인 행위야? 의무에서 비롯된, 의무니까 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죠. 8번. 도덕법칙의 형태는 조건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인 어떤 명령?
정원 명령의 형태여야 했다. 이거랑 선생님이 비교해서 가르쳐 준 게 가원 명령이었죠. 조건이 붙은 명령. 이런 거는 도덕법칙의 형식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9번 정원 명령의 핵심 두 가지는 뭐야? 또 종이쳐 정말. 바로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죠. 보편화 가능성. 준칙이란 건 나만의 주관적인 행위의 원리인데 이게 보편화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뭘까? 인간 존엄성.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목적으로 대우하면서 수단으로 대우하는 건 괜찮지만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이제 한계점. 행위에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판단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정원명령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 무조건적이면 된다라는 이런 형식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금은 청소 시간. 또 청소 시간이야.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동영상은 쉬는 시간 끝나고 찍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칸트의 한계점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사람을 생명을 구해야 한다. 혹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할 때. 이거는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때 구체적인 뭐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행위의 규칙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로스의 의무론. 근데 뭐를 곁들인? 조건부를 곁들인 로스의 조건부 의무를 다음 동영상에서 배울게요. 자, 이제 그럼 로스의 조건부 의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칸트의 정원명령은 너무 엄격했어. 왜? 정원명령은 조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지키라고만 하잖아. 엄격해, 안 엄격해? 엄격하잖아. 근데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정원명령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들이 만약에 서로 충돌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진실은 말해야 한다. 혹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칸트 입장에 따르면 다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얘가 조건부 의무라는 걸 제시를 해요. 조건부 의무라는 건 뭐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칸트가 말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한번 봐서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를 조건부 의무 혹은 다른 말로 직견적인 의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둘 다 의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좀 이걸 지켜야지 라고 생각되는 직관적인 거. 그래서 직관의 뜻을 한번 조금 써볼게요. 직관은 뭐냐면 우리가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꼭 교육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 없이도 선험이라는 건 경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직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직관의 뜻 알겠죠? 그래서 로스는 조건부 의무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거, 그리고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요거 외에도 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무들이 충돌할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무가 다 있을 거다. 다 똑같을 거야. 그때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칸트의 정원명령보다 훨씬 느슨하게 적용하는 거죠. 칸트는 무조건 다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로스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의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부 의무 사이에 그런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무고하다는 건 죄가 없는 거죠? 죽는다.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즉 진실을 말해라. 이거랑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잖아. 여러분들 딱 생각해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1번 거짓말을 하지 마라가 중요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가 중요해. 여러분 채팅창에 또 5초 셀게요. 1번이 직관적으로 중요한지 봤을 때 1번 지켜야 되는지 2번 지켜야 되는지 5, 4, 3, 2, 1. 그쵸. 직관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무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스는 칸트의 의무론에 계승하면서도 칸트의 한계점들을 좀 절충하고자 했어. 자신의 조건부 의무를 통해. 네, 이게 현대 칸트주의인 로스였고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의무론에서 칸트 빡세게 배웠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 다크나이트 보면서 그리고 뭐 테러리스트 딜레마, 뭐 미니오네토 딜레마 이런 것들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결과론 의무론 간단하게 정리했었잖아요.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결과론 있죠. 결과론은 뭐였어? 우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뭐를 통해 결정하는 거였어?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게 옳은 행위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면 그른 행위라고 했었죠. 의무는 의무에 따르는 게 옳은 행위, 의무에 따르지 않는 게 그른 행위. 그럼 우리 어떤 아이를 더 잘못했다고 여길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요 첫 번째 아이, 순진하게 생긴 요 아이야. 부모님이 차를 안 끌고 다니셔. 부모님 환경을 정말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이 아주 땡볕 더위에 대중교통을 타고 집까지 또 한 15분 정도 걸어 오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더우니까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오실 때쯤 미리 시원한 얼음물을 내가 오늘 일찍 학교에서 왔으니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시고 오셨으니까 얼음물 준비해야지 라고 하다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찬장에 컵이 너무 높이 있었네. 그래서 컵을 4개를 깨버렸어. 요 이미지 제가 갖고 왔어요. 좋죠? 컵을 4개를 깨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컵을 4개를 깼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딱 봐도 장난기가 넘나 많아 보이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부모님이 밥을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간식 먹으면 돼, 안 돼? 저는 안 됐었어요. 간식은 항상 밥 먹기 전에 먹고 싶은데 부모님이 밥 먹기 전에 뭐 먹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간식을 못 먹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 서름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간식을 이제 그 높은 찬장에 컵 뒤쪽에 간식을 숨겨놓은 거죠. 여기 간식이 있고 여러분 착하니 알아? 착하니? 여러분들은 모르려나? 되게 맛있는데 불량식품이에요. 이 간식 뒤에 이렇게 컵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간식을 꺼내려다가 간식 너무 많이 꺼내서 컵도 깨버린 거야. 아니 컵이 뒤에 있으면 컵을 깰 일이 없죠. 컵이 앞에 있어야죠. 또 헛소리를. 이렇게 컵이 앞에 있었는데 컵을 치우고 간식을 꺼내야 되는데 간식을 이렇게 빡 꺼내다가 컵을 2개를 깨버렸네. 컵을 2개 깼어. 자, 이 컵이 상당히 값이 나가는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의무론에서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해. 내가 그 행위를 한 이유를 중시하고 결과론에서는 행위의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중시하는데 어떤 아이를 더 잘못했다고 여길까요? 의무론은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시원한 얼음물을 준비하려다가 컵을 깬 아이랑 4개나 깼어.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숨겨둔 간식을 몰래 꺼내려다 2개를 깬 의무를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내린 의무였겠죠.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지 마! 이런 거를 깬 누가 더 잘못했을까? 4개 깬 아이랑 2개 깬 아이랑 결과로는 4개 깬 아이랑 2개 깬 아이랑 누가 더 잘못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써봐요. 의무로는 1일까 2일까? 결과로는 1일까 2일까? 의무론 1, 2, 결과론 1, 2 중에 선택하세요. 누가 더 잘못했다 여길까요? 5, 4, 3, 2, 1. 오늘 채팅창이 완전 박 터지겠네요. 그죠? 자,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의무로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좋은 의도로 행한 요 아이보다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려고 한 이 아이를 더 잘못했다고 여기겠죠. 물론 컵을 얘가 훨씬 더 많이 깨긴 했지만 하지만 결과론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 게 뭐야? 요 컵 4개 깬 아이잖아. 그래서 요 아이를 좀 더 잘못했다고 여길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의무론과 결과론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 본격적으로 결과론 중에서도 고전적 공리주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적 공리주의에서 두 유명한 사상가예요. 요 벤담이라는 사상가와 밀이라는 사상가인데요. 요 밀 사상가는 우리가 등교 주간에 배울 거고요. 벤담은 지금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요 고전적 공리주의. 근데 요 두 사상가가 모두 동의하는 거를 먼저 한번 공통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관인데요. 이 두 사람은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은 쾌락주의적 인간관이라고 봤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해. 그런 경향성을 가진다. 우리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어떤 학파가 떠오르지 않아? 고대 서양 사상가, 쾌락주의. 누가 떠올라야지? 초성. 말을 막 더듬고. 그렇죠.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떠올랐어야 했는데, 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똑같이 이 고전적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도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벤담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거 제가 실수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너무 급하게 적다가. 도덕과 입합의 원칙이에요. 덧과 아니고.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지시해주는 거는 고통과 쾌락. 즉 고통은 뭐하고?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그렇게 행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행위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래서 벤담과 밀 둘 다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그 행위의 목적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기 위해서인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벤담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이렇게 벤담을 많이 그려놓으셨나요? 선생님 좀 징그러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벤담이 얘기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행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다수라는 건 뭐야?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벤담 여러 명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별 의미는 없어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까 그랬잖아.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야?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쾌락을 많이 산출하는 게 옳은 거고, 그른 건 고통을 산출하는 게 그른 거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걸 공리의 원리라고 하고, 공리를 영어로 하면 utility라고 해서, utility는 유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의 원리도 똑같은 말이다. 즉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라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그런 행위가 옳은 행위고 그렇지 못한 행위가 그른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리의 뜻은 유용성이랑 똑같다.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벤담이 말한 건데요. 공리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행복을 증진하거나 그리고 감소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 즉 행복을 증진시키면 행복이건 쾌락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행위를 승인해 부인해. 승인한다는 건 오케이 한다는 거고 부인한다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그쵸. 행복을 증진하면 행위를 승인하고 행복을 감소시키면 행위를 부인하는 원리를 공리의 원리, 다른 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른 말로 유용성의 원리라고 한다.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공리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밀까지 벤담 말고 아까 요 사상가 있었잖아요. 요 밀까지 배우고 나면 이런 문장만 있으면 벤담인지 밀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벤담을 판별하는 포인트를 하나 알려줄게요. 이건 다른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아. 제가 공부할 때 알아온 포인트인데요. 내가 말하는 모든 행위란 건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여기야 정부의 모든 정책에까지 적용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정책에까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걸 특별하게 강조하는, 물론 밀이라고 안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학자는 벤담이다. 그래서 이게 벤담의 판별 포인트인데요. 이게 유명한 예가 있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알아요? 파노티콘. 파노티콘 하고 끊겨버렸죠? 제가 또 종이 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종소리를 더 이상 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파노티콘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려나? 원형 과목 이라는 건데 이게 벤담이 제시한 과목이에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 우리 과목은 그냥 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이 과목이 되게 학교랑 비슷하게 생긴 구조라고 하던데 네모나게 생겼고 여기 죄수들의 방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죄수들의 방이 있고 죄수들의 방이 있고 죄수들의 방이 있고 여기를 이제 뭐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감시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목의 구조겠죠. 근데 생각해봐. 이런 교도관들이 요 한 방향에 한 3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엄청 크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3명들한테 주는 월급이 한 뭐 200만 원. 그쵸? 곱하기 200. 그러면 600 곱하기 4는 뭐야? 2,400만 원. 월 2,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벤담은 이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 제시하고 싶은 거야. 자, 어때? 이게 원형 과목인데요. 여기 이렇게 감시탑이 있고 감시탑은 어두워. 불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여기 다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감시탑이고 그다음에 여기 죄수의 방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죄수의 방은 엄청 밝아. 지금 여기 빛 엄청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감시자가 어느 방향을 보는지 몰라. 죄수는 어느 면에서 다 보이는 거지. 그러면 교도관이 몇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할 필요 없이 한 사람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파노프티콘을 제시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노프티콘 원형 과목은 벤담의 정책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벤담이 약간 미쳐가지고 이 2,400만 원을 자기가 혼자 감시관 근무할 테니까 2,400만 원 난 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해도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럴 정도로 벤담은 정부의 정책에까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했었다. 이 정도만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까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한 학자는 바로 벤담이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란 개인의 집합체이며 개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관이 된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잖아. 즉 벤담은. 그래서 사회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림이 허접하게 자, 1, 2, 3, 4, 5, 6 다 다른 사람이에요. 요 다른 사람들이 있고 요 개인들의 집합이 사회이고 요 1의 쾌락 그리고 2의 쾌락, 3의 쾌락, 4의 쾌락, 5의 쾌락, 6의 쾌락 요것들을 그냥 다 더한 게 이 사회 전체의 쾌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1, 2, 3, 6, 6명의 쾌락을 다 더한 게 사회 전체의 쾌락. 뭐 이걸 사회 전체를 공동체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쾌락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사람들의 쾌락을 그냥 합한 것보다 공동체의 쾌락이라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뭔가 공동체잖아. 서로 합해져 있을 때 좋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벤담은 절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 벤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전체 혹은 공동체의 쾌락은 개인들의 쾌락의 합, 그거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냥 이게 이거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랑 좀 차이가 나냐면 고대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에피쿠로스도 쾌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공동체의 쾌락까지는 크게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약간 한계점이 있는데 공리주의에서 특히 벤담에서 사회 전체의 쾌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겠어. 자, 옳고 그름의 기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의 원리였다는 거 알겠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행복을 갖고 오는 게 옳다는 그런 행위라는 것도 알겠어. 옳은 행위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벤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동의 결과인 즉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쾌락이 많으면 이게 옳은 행위구나. 고통은 거의 없네. 쾌락이 많으니까 옳은 행위다 라고 선택하고 우리가 측정해서 행동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쾌락,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면 우리 뭐가 옳고 그른 행위인지 알 수 없으니까 벤담은 이렇게 전제를 해요. 쾌락과 고통의 양은 측정할 수 있다. 대신 질적인 차이, 쾌락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밀과의 차이점인데 일단 벤담은 양을 강조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쾌락에 무슨 차이만 인정한 거야? 양적인 차이만 난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예시까지 드냐면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였나?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벤담은 약간 좀 이거 쓰기가 좀 민망한데 아기 엉덩이를 앞정으로 찌르면서 좀 잔인하죠.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이걸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이 쾌락과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쾌락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있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미친 X 같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설마 벤담이 아기 엉덩이를 찌르면서 느끼는 쾌락 진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할까 다 찾아보니까 이 아기 엉덩이 푸시핀이라는 애들이 갖고 노는 게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푸시핀 아이들 게임에서 느끼는 쾌락과 그리고 이때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있었대. 그래서 이 사람의 시를 읽으며 느끼는 쾌락이 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푸시킨 거의 래퍼죠. 라임을 맞춰가지고 얘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건지 오역이 된 건지 이런 식으로 막 알려지고 있더라고. 아무튼 이 정도로 약간 너무 전 충격적이어서 벤담이 얘 양 진짜 중요시 여기는구나. 질적 차이 없다고 여기는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어서 여러분들한테 오개념이지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이 푸시핀이라는 앞정 박으면서 하는 게임에서 느끼는 쾌락과 푸시킨이라는 시인의 시를 읽는 쾌락이 같을 수도 있다. 왜냐면 시의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요. 쾌락을 계산할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거든요. 강도, 쾌락이 얼마나 강한지, 지속성,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접성, 얼마나 가까운 시일에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산성은 다른 쾌락들로 또 이어지는지,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또 점점 이어서 다른 쾌락들이 또 산출이 되는지, 순수성, 고통 없이 정말 쾌락만 있는지, 범위, 얼마나 많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쾌락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겐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고 쾌락과 고통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하면 벤담 끝이고요. 우리 등교에서 밀에 대해 한번 배워볼게요.